실제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올해 이제 마을 캠퍼스 개념으로 이제 몇 년 후에 도입될 고교 학점제를 대비를 해서 그 학교와 학교 간의 교과 중점 학교와 또 여러 가지 기타 마을 속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해서 마을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을에서 앞으로는 학생들의 활약이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제 개인의 단위로 돌아가서 정말로 우리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마을에 딱 섰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좀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을지 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뭐 정말 전국에 뭐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네네. 몇백만 명이 있잖아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그 뭐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꽃이잖아요, 그죠?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을 좀 웬만하면 그걸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학생 개인한테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네가 뭘 하고 싶어하니,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니, 네가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 청소년들의 그 가장 많이 하는 활동들이 다 스포츠 활동들, 유럽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스포츠, 문화, 예술, 문예체, 뭐 문사철이라고도 하지만 문사철도 좋고 문예체 활동도 좋고 해서 그러한 감성도 키우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 제가 이제 뭐 어느 뭐 시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압도적 1위가 스포츠 활동이에요. 그렇죠. 스포츠, 문화, 예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로 활동이라든가 야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가장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 활동들이 좀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또 그런 마을에서 그런 시스템을 잘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면 또 학교 폭력도 잘 안 일어나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있는 게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가둬놓으니까 진짜 가둬놓으니까 역시 가둬놓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너무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에다가 그죠? 자연에 이렇게 넓은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폭발합니다.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조금 넓은 시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교육 공동체 또 혁신교육지구가 마을 속에서 좀 정착이 되면 혹시 지역 주민들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평생교육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사실 이 혁신교육지구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영향받은지 아세요? 혁신교육지구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걸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평생교육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서로 상호관계가 있었네요. 평생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어른들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익힌 배우신 분들이 난 이거 그냥 내가 알기엔 너무 아깝다. 이거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평생교육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로 그 안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혁신교육은 평생교육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영향받고 뭐 우리 어른들도 뭐 사실 뭐 도서관에 가보면 시험 준비만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있지만 정말 책을 읽고 싶어서 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밖에 나가 보면은 뭐 공을 차시는 어른도 계시고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 이제 그런 걸 하면 재밌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이 꼭 우리 청소년들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평생교육을 통해서 했던 분들 많이 청소년들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이런 뭐 교사의 역할을 물론 하지만, 뭐 그분들도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치는 활동과 함께 스스로 배우는 활동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 혁신교육지구는 정말 서로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로봇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혁신교육지구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많은 사람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리면 서울의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그 네. 거버넌스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 거버넌스 구조에 서울 전체 인원, 네. 그 무슨 동가위원회, 네. 실무협의회, 네. 운영협의회 이렇게 되게 형식화된 형식적인 그 단위가 있거든요. 짜여진 단위가 있는데 서울의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000명입니다. 6,000명에 가까워.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만. 네. 마을 강사, 마을 교사 뭐 이런 사람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은 이제 평생교육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고, 네.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고 네. 서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장관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 한 아이가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마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곳들이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못해 무슨 작은 슈퍼나 상점 같은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이 있는 곳들도 있겠죠. 또 그 외에도 마을의 여러 관련된 공공기관들, 뭐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교육자치도 단체로서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주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다스리는 그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하신 바대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약간 네. 다른 나라와 다른 제도가 네. 학교로 움직이는 게 일반 그 지자체인 뭐 성남시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학교로 움직이는 거는 위로 보면 이제 교육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청, 이제 학교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자치라고 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 교육자치와 성남시, 경기도청, 그다음에 뭐 정부, 이거 일반 자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서 있는 장점보다도 단점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상호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협력하는 게 수십 년간 떨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따로 놀았기 때문에 이게 협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또 학교도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학교가 단위 너무 높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학교에 뭐 가면 뭐 별로 표정도 안 좋고, 왜 좀 약간 범죄가 많고 그러면 또 외부인들은 되게 범죄인 취급하고, 그렇죠. 요새 더 많이 경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상호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또 마을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관들이 학교하고 뭐 협력하려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학교하고 협력이 되게 많아졌어요. 당당한 주체로 또 인정받아요. 청소년 기관도 있고, 문화예술 기관도 있고, 그죠? 복지기관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관들이 다 교육적으로 다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절돼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도 소통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도와줄 기관도 있고, 또 방과 후에 역할을 할 기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학교 폭력으로 만약에 이제 벌점을 받거나 하면, 그 왜 뭐 이렇게 반성문도 써야 되지만 사회봉사 같은 것도 있고, 특별교육 같은 거 있거든요. 학교가 그거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학교 폭력 가해자인데 학교에서 그거를 하는 게 전문적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마을에는 그런 물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있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기관, 또 관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곳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모이면 이제 끈끈한 공동체. 근데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수많은 기관, 민관 기관들이 네. 다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네. 민관학 거버넌스를 제1의 네. 과제로 삼고 아주 강조합니다. 네. 이 거버넌스라는 협치라고 하잖아요. 네. 서로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고 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보자. 네. 근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이제 관중심이 막 그 서열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높고 막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민관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좀 해보자. 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이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5년이거든요. 네. 2012, 13년도에는 되게 시범적으로 네. 저기 구로구와 금천구가 시범적으로 했고 네.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걸 한 거예요. 거버넌스가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거버넌스의 주체는 아까 말씀하신 수많은 기관들, 네. 민간들 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판교에 찾아온 인문학이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아온 이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판교 신도시 지도를 제가 딱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를 갖고 걸어서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어디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인문학의 향기를, 또 우리가 사람다움을 배우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문관님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사람다운 교육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마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마치 선생님께 학생이 질문을 드리는 마음으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다움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람다움에 대한 교육. 저는 그게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홍익인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홍익인간의 이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개인을 존중하고, 네. 그렇죠? 개인의 자유, 평등, 네. 이런 것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전 사람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을 정말 떠받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아주 존엄한 존재잖아요, 그죠? 네. 정말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사람을 네. 있는 그대로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은 네. 그런 사람다움에 있지 않잖아요. 네. 교육의 목적이 지금 사실 아주 날것으로 말씀드리면 네. 시험 점수로 보잖아요. 그렇죠. 너 몇 점이니? 너 네. 몇 점 맞았니? 학교에서 몇 등 하니? 너 전교 꼴찌지? 전교 꼴찌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전 그게 아니다. 그 시험과 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되게 정말 존중하고, 네. 그래 그 존중받는 친구가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 네. 스웨덴, 핀란드, 네.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고, 행복지수가 또 엄청 높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다움에 대한 교육을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또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죠. 네. 혁신교육과 혁신교육지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네. 사람다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다 같이 이렇게 좀 힘을 모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시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네. 또 교사들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전에는 조금 있었다가 막 없었는데, 막 군사정부 시절에는 그런 거 엄두도 못 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그걸 네. 있는 그대로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은 네. 그런 사람다움에 있지 않잖아요. 네. 교육의 목적이 지금 사실 아주 날것으로 말씀드리면 네. 시험 점수로 보잖아요. 그렇죠. 너 몇 점이니? 너 네. 몇 점 맞았니? 학교에서 몇 등 하니? 너 전교 꼴찌지? 전교 꼴찌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전 그게 아니다. 그 시험과 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되게
정말 존중하고 네. 그래 그 존중받는 친구가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 네. 스웨덴, 핀란드, 네.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고 행복 지수가 또 엄청 높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다움에 대한 교육을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또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죠. 네. 혁신교육과 혁신교육지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네. 사람다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다 같이 이렇게 좀 힘을 모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또 교사들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전에는 조금 있었다가 막 없었는데 막 군사정부 시절에는 그런 거 엄두도 못 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교사들 그룹에서도 그런 거 되게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그런 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네.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 거냐 네. 그런 거를 되게 깊이 고민하고 저도 사실 26년의 교사 경력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사람다움에 대한 아이들을 정말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그런 교육을 좀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전국에 그런 선생님이 되게 많다고 생각되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람 그런 것이 제일 우선시 되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사람다운 교육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좀 안타깝게 작년에 조국 사태 보셨죠? 그래서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많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큰 계기를 통해서 한국이 좀 더 변화돼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결론은 정시 확대 몇 퍼센트 확대 이 정도로 결론이 났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 문제를 사람다운 교육으로 바뀔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해야 된다. 네. 이제 코로나가 더더욱 네. 그런 어떤 계기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다움의 교육은 혁신교육이다. 네. 혁신교육지구다. 네.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다. 네. 마을의 본질을 찾는 거다. 네. 마을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네.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거다. 네. 그리고 학교도 협력하고 학교는 또 가고 싶은 학교가 돼야 되고 네. 마을은 또 살고 싶은 학교가 돼야 되고 네. 이 두 단위가 서로 막 선순환되면서 네.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게 가야죠. 그런 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의 기본은 사람다움 네. 교육에 있다는 거죠. 네. 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 이렇게 TV에서 보면 뉴스에서 보면 갑질하는 그런 뭐 기업 그렇죠. 사장 이런 거 많이 봤죠. 아파트 주민도 갑질을 그러니까요. 아파트 주민이 그 경비원 네. 그 아저씨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렇죠. 막 갑질하잖아요. 네. 그건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게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네. 저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백현빈 선생님 그 연령대 있는 네. 분들이 그러한 운동, 그런 네.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제가 방금 달려가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자문관님은 라면을 끓이실 때 라면 스프를 먼저 넣으시나요? 면을 먼저 넣으시나요? 그게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아, 네. 저랑 똑같으시고 이게 면이 이게 네. 풀면은 맛이 없어서 저도 면을 거의 집어 넣자마자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거의 면이 좀 꼬들꼬들한 상태로 먹는데 네. 이게 사실은 노래 가사더라고요. 요새 제일 유행하는. 오, 그래요? 그래서 그 수능 금지곡으로 뜬 노래의 가사가 네. 그 라면을 먼저 넣든 스프를 먼저 넣든 네. 라면은 끓여지는 것처럼 네. 우리가 어떨 때는 1등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꼴등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다시 1등을 하기도 하지 않냐.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들으면 아마 수능 금지곡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예요? 노래 제목이 숫자 인생인가? 숫자 인생? 예. 숫자 인생. 네, 저도 요새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폰에다가 껴놓고 수능 금지곡? 네, 그 수능 금지곡입니다. 좋은 네, 비유네요. 지금은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입장에 서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공간에 머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이 판교 신도시에서 과연 우리 사람다움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곳을 그냥 도시로 차가운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들을 어떤 장소를 또 어떤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지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동국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